최근에 짧게 4, 5년 동안 네.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너무 강해요.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마치 쭉 내릴 것처럼 생각해요.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대.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대. 아니죠. 중간 이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것도 있죠. 금리에 대해서 일단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야 시장에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가 되게 흥미롭고 맞는,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산과 일종의 투자 시장이라고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와 경기와 투자, 네네. 이걸 구분해 보면, 네. 그러니까 아까 규모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근데 이건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네. 경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GDP 성장률이 2%다, 3%다, 이런 거는 스톡이에요, 스톡. 네네. 그렇죠. 규모. 네.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스톡. 규모죠. 근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자산 시장은 플로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플로어로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좋아지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네. 플로어로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움직이고 투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왜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점에 이제 공감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점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저는요,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최근에 짧게 4, 5년 동안 네.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너무 강해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마치 쭉 내릴 것처럼 생각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경기가 위축돼서 침체돼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또 1%까지 내리겠네. 아. 뭐 마이너스 금리 0%대 가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기 네. 힘들다. 아, 그렇지요. 예. 그러기 근데 힘듭니다. 예. 아주 길게 보면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의 변동폭이 이렇게 조금 완만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네. 적어져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급변할 때는 자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네. 금리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물가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면 네. 자산시장의 급변동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적어진다고 전 봐요. 아, 너무 좋은. 금리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금리가 인하돼도 네. 주택 수요가 안 늘어요. 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전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금리가 인하된다는 걸 제가 뭐 인하되고 더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주택 수요는 안 늘어날 수 있다. 너무 좋은 표현 주셨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뛰어넘어. 그리고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대.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대. 아니죠. 중간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것도 있죠. 그죠? 다른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의 과정인데 이걸 결정하는 네. 이 영향을 크게 만든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하지 못한 이 강도에 있다. 네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진 않아요.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6%예요. 그럼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물가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2.6%를 월별로 쪼개면 상반기는 2.6%를 다소 상회하고 중반을 기점으로 2.6%를 다소 하회해요. 그러니까 2% 초반대 물가 상승률. 그런 숫자는 하반기 정도에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마련된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하반기예요. 기껏해야 3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인하를 하고 싶어도
네. 미국이 만약에 인하를 안 해요. 네. 그럼 먼저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네. 금리 격차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올려놓는 거랑 우리가 먼저 내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네.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하하기는 어려워요. 네.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게 사명이니까. 그렇죠. FMC 위원들도 다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 2% 거의 왔네 하고 인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많아야 2차례, 적으면 1차례. 네. 그래서 시점별로 네. 그 정도로 봅니다. 금리의 레벨이 뭐 빡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는 건 오히려 경제 위기 왔을 그렇죠. 때, 예,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럼 경제 위기를 전제로 깔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전제로 깔고 대화 나누면 길게 대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짧게 하면 됩니다. 경제 위기 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합니다. 그때 사세요.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때 금리를 적극적으로 또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요. 네. 그때부터 또 집값이 폭등할 거예요. 네.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하면 정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제 위기를 전제로 깔지 않고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그렇죠. 금리는 바로 그런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금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제발 네. 금리에 대해서 일단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야 시장에 객관적으로 보여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금리를 떼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올해도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뭐냐면 상반기에 하반기에 금리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수님 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 금리 인하 저는 절대 없다고 네, 근데 많이 수천 번 했죠. 예측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또 집 사자고 막 난리 쳤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영향력도 금리에 대한 영향력도 줄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떼고 봐야. 네. 그러니까 본질이 좀 제대로 보이지 너무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동안 2, 3년간은 금리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의 영향이 컸지만 네. 이제 좀 본질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고요. 이 커뮤니티 공지란에 저는 이제 네. 글을 한 땀 한 땀 올려드렸고 대표님하고도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다른 채널에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몇 가지 배경 중에 네. 주로 상승이냐 하락하냐 결론을 얘기해 달래요. 근데 저는 24년 부동산 시장을 기준금리가 뭐 급격히 인하되거나 이런 시장도 아니거니와 상승이냐 하락하냐라고 둘 중에 하나 구분해서 답변하면 상승입니다. 네네. 근데 보합에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상승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입장을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그럼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지만 따뜻한 거냐 차가운 거냐 말해달라고 하면 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길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말씀드리고 싶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일단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결과만 듣고 또 짧으니까 네. 그게 네. 잘 안 되잖아요. 또 네. 교수님 얘기를 계속 들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것도 제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되게 잘하신 결정이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들어갈 때 말씀드렸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러니까 내고 가긴 해요. 근데 네. 그 결론보다도 과정을 한번 쭉 보시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 뭐다? 전 하락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그 좋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결론만 가지고 따져보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이 나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내 편이고. 내 편이고 하락이라고 하면 또 이쪽 편이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전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감정이 들어가서 그렇다니까요. 감정이 담겼고 제가 최초의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던 게 그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반 끝자락
그러니까 한 5, 6월 정도는 이제 곧 상승 반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부터는 변절자. 그러니까 우리 편이었다가 저쪽 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망인데 우린 냉정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상황이 바뀌면 네. 그 의견이나 이걸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그게 이제 변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지 그게 않습니까? 우리 지금? 편, 내 편으로 갈라놓은 이분법적인 이런 유튜브 재테크 혹은 부동산 유튜브에서의 그 문화가 잘못 형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 왜 상승이라고 말하는지 근거를 들어보고, 왜 하락이라고 말하는지 근거를 들어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동의하는 바대로 의사결정 하시거나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게 여쭐게요. 지금 23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중반기까지 중반쯤에 이제 회복되는 경로였다가 네.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었잖아요. 네. 이 하락이 네. 단기적인 일시적인 하락일까? 아니면 또 대세적으로 하락세를 시작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프를 한번 띄워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 가격 등락률로 본 그래프니까 제가 매주 업데이트하는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 20년, 21년에 상승률이 뭐 급등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22년부터 중반부터 조정 국면이었다가 네. 23년 약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에서 마이너스 등락률에서 플러스 등락률로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회복세로 전환됐는데 다시 마이너스 0.03%로 네. 하락 국면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시는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 거라고 해석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네. 계속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네. 오를 때까지. 네. 오를 때까지. 오를 때까지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이다가 네. 플러스 등락률로 전환되기까지는 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음 주부터 너무 뻔한- 플러스로 반등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너무 뻔한 건데, 네. 너무 뻔한 건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런 답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 네. 그러니까 장단기에 대한 문제예요. 경제학에서 장단기는 네. 모든 변수가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전제하면 네. 그게 장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고정돼 있으면 단기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거기에 1년이라고 2년이라고 3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네. 개념 규정이. 네. 근데 우리는 뭐 2024년에 집값 빠져? 2025년에 집값 빠져? 2026년에 집값 오르는 거야? 이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옳지 않아요. 네. 그건 도움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는 언제까지 집값이 빠지냐면 수요가 충분히 증가할 때까지 집값은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오르는 건 이제 아까 그래프 교수님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저거 오르는 건 수요가 동반되지 않았어요. 네. 충분하게. 그러니까 다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가격이 오른 게 제 판단에는 일종의 떨어지는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변화죠. 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근데 네. 최소한 2024년도에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 좀 힘들다. 네. 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충분히 빠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충분히 빠진다. 그쵸. 이게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자, 10%냐, 20%냐, 30%냐, 네. 40%냐죠? 예. 교수님은 뭐예요? 저는 가격이-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안 썼으니까 저는 예로 들어는 게 집값이 빠진다는 게 정확히 개념 규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부분이 저랑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그렇죠.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의 가격이 저는 명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 그 명목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뭐 새우깡 봉지에 쓰여져 있는
소비자 가격이 3,000원, 4,000원, 5,000원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항상 이 경제학에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 기회비용과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로 이 집값을 해석할 때 집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40년 동안 집값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쨌든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는 이런 현상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고 있는 올라왔던 이런 현상은 구조적으로 집에 표시된 명목 가격을 더 높게 붙여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던 거죠.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집 가격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산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희 대표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논의를 들어가면 좋은데 항상 떨어졌으니까 사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도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사자. 그게 아니라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고 역시 9만 원, 10만 원을 찍더라도 앞으로 25만 원까지 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떨어져야 사는 게 아니라 오를 거라는 기대로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미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수요 측면을 진단하려면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 구매 의사가 발동해야 되는데 네. 그 구매 의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사자가 아니라 이만큼은 다 떨어졌든 더 떨어질 듯 몰라도 이제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산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거기서 제가 그 반론,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아니고, 네. 근데 중요한 그 전제가 필요해요. 두 가지인데, 네, 네, 그러면 미래 가격을 전망할 때 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네, 네. 으로 예. 일종의 그게 뭐냐면 주식에서 보면 네. 주식을 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향후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네, 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주가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하는 게 실적이 좋아질 거야와 예. 미래 주가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은 또 하나 어디에서 생기냐면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잖아요. 네. 원래 본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격이 빠졌어요. 그럼 네. 뭐가 생깁니까?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네. 빠져서 수요가 들어온 게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수요는 들어오죠. 네. 근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수요가 들어오는 거 하나하고 지금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미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 하고 네. 이게 두 번째가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네. 일종의 그들이 네. 얘기하는. 네. 전 여기 동감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미래 가격 기대감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르겠지. 그렇죠. 네. 떨어졌으니까. 예. 그냥 안 떨어져도 기대감이 올라서 들어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져야만 수요가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고. 저 지금 화내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좋아요. 근데 아까 뭐 이렇게 할 때 잠깐 기울으셔가지고 웃음을 좀 참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예, 그 뭐죠? 그 동물. 다람쥐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오늘 약간 다람쥐? 네, 약간 다람쥐 색깔이시네. 예, 좋습니다. 아, 우리 지금 시간이. 네. 이제 많지 않아요.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질문도 많으신데. 자, 요거 정리하고. 제가 한번 요거까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의문점을 제기할게요. 의문점. 네. 아마 이런 의문은 제기를 안 받았을 거예요.